안녕하세요. 고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초창기에 육묘 관리를 할 때, 또 그 다음에 봄밭에 나가서 온도, 햇빛, 물, 비료, 토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열매가 달리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추 재배하는 데 있어서 온도, 햇빛, 물, 비료 관련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파종을 하신 데도 있을 테고 지금 파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고추 종자를 뿌릴 때는 파종을 할 때는 온도를 한 30도 정도 높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 해야 2, 3일 정도 되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물은 담가가지고 수분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 3일, 3, 4일 지나면 싹이 트지. 그런데 이때 온도가 30도씨가 안 되고 한 20도씨, 22, 3도씨 이렇게 되면 3, 4일 만에 나야 될 게 일주일 내를 이렇게 걸려서 싹이 나는. 그래서 초창기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싹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가시가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 또 일부 농가에서는 큰 묘를 만든다고 가식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싹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온도를 약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25에서 27도, 밤에는 15도씨 정도 유지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관리를 하다가 정식을 보통 우리가 이제 4월 하순, 5월 상순에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때 날씨는 바깥 날씨는 좀 추워서 정식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20도씨 정도로 낮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봄밭에 옮겨 심어야 고추가 몸살을 안 하고 바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20한 5, 6도로 꾸준히 따뜻하게 관리하다가 갑자기 15도씨, 20도씨 되는 이 밭에 갖다 심어 놓으면 고추가 몸살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싹을 틔울 때는 30도, 싹이 나고 난 다음에는 25도 그렇게 쭉 관리해 오다가 정식하기 전쯤 4월 중순쯤부터는 한 22, 3도씨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추의 온도 관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야간 온도잖아. 낮 온도도 중요하지만 야간의 밤 온도. 야간의 밤 온도 난방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난방기가 없어도 전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밤에 그래도 14, 5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밤낮 정상적으로 묘가 자랄 수가 있어요. 낮에는 30도 확 넘어가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덥고 추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월달에 심든지 4월달에 심든지 심어놓고 나면은 고추 나무가 자라는 데는 한 25에서 28도씨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밤 온도는 18도씨에서 한 20도씨 정도가. 그런데 이 온도는 바깥 온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 아닌가요? 뭐 덥다고 선풍기를 켤 수도 없고 춥다고 노지에다 이불을 덮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이때는 온도 관리는 못해요. 관리는 안 되지만 30도 이상이 확 넘어간다. 그러면 고추밭에 가면 고추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고추가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안 달리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약간 찬바람이 나올 때 되면 초가을 되면 고추가 막 주렁주렁 달리는 것은 그때 고추가 꽃 피고 열매 달리기에 좋은 온도가 되거든요. 고추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데는 또 이게 재배되는 거 식물체가 자라는 온도보다 약간 낮은 20도씨 전후가 되면 20도 정도가 제일 좋아요. 이때 고추가 제일 잘 달리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고추가 잘 안 달리는 거 지금 겨울에 혹시 하우스 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고추가 잘 안 달리고 돌가가 되는 거, 기형가가 되는 것은 너무 추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고추에서 온도 관리는 이 표 한 장이면 해결이 돼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온도 관리를 아까 15도씨 이상 30도씨 이하를 해주라 그랬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15도씨일 때 아까 날아온 꽃가루가 싹이 나는데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싹이 난 꽃가루가 자라가는 데는 25도씨가 제일 좋아요. 근데 15도씨 이하 10도씨가 되면 싹도 안 나고 자라지도 못해요. 35도씨가 되면 싹은 조금 나지만 자라지를 못하는 거지.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고추가 종자를 안 맺게 되는 거예요. 종자가 안 맺으니까 고추가 안 자라게 되는 것이고 종자가 없으니까 고추가 한쪽으로 뒤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형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뭐 아열대가 된다, 뭐 온도가 계속 높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지금 현재보다 6도씩 높이고 이산화탄소 함량을 2배 정도 높이고 비가 오는 양이 20% 정도 더 증가됐으면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고추를 해봤더니만 그렇게 되면 고추 수량이 90% 줄어든다는 거. 온도가 6도씩 올라가면. 이렇게 될 일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서서히 뭐 100년 후에 6도씩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품종을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수량은 90%가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가 3도씨 정도만 높아져도 수량은 반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3도씨만 높아져도 앞으로 20년 후에 3도 정도 높아지면 이대로 우리가 고추 품종 개발을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은 수량이 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는 거지. 예, 이거는 그 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 준 거하고 건조하게 관리했을 때는 좀 더 수량이 감소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온도를 저온으로 처리했을 때, 그다음에 햇빛을 좀 가려 주었을 때 얼마만큼 수량이 줄어드는지를 봤더니만 저온에다가 차광을 해서 가려주면 수량이 70% 정도 감소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쪽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난주도 나오겠지만 햇빛은 많이, 온도는 15도씨 이상 30도씨 이하 정도의 저온을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햇빛 관리예요. 고추 농사 짓는데 햇빛 관리는 어떻게, 왜 햇빛을 관리해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햇빛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용어가 있어요. 강포화점, 강보상점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강합성이라고 하는 것. 강합성이 뭐냐? 우리 식물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밥에 먹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만 잘 받고 있으면 자기가 먹고 살 거의 50%는 강합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합성이 뭐냐 하면 잎사귀에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물, 뿌리에서 흡수된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햇빛을 만나서 만드는 게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우리 사람이 피곤할 때 주사 맞는 그 포도당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져서 뿌리도 키우고 열매도 키우고 식물체도 키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햇빛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아무리 물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햇빛도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언제 줘야 되는가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추는 잎사귀가 보면 좀 작아요. 수박이나 오이에 비해서. 그래서 이 강포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밥그릇이라 생각하면 돼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밥그릇. 고추는 밥그릇이 작아가지고 너무 햇빛이 세도, 강도가 세도 그걸 다 소화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럭스 정도 되면 더 이상 햇빛이 강도가 세도 고추가 반응을 못해요. 그에 반해서 오이라든지 수박은 그거의 2배, 3배 돼도 그것들을 가지고 강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나 수박 같은 거는 더 강한 햇빛이 필요가 하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오이나 수박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늘이 있어도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3만 럭스가 얼마나 되는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에 땡볕에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햇빛을 내리쬐고 있으면 그때 햇빛의 세기가 한 10만 럭스 정도 돼요. 10만 럭스. 그러면 한여름에 아침 8시, 9시 정도? 그 정도 되면 해가 서서히 떠 올라갈 때 그때 정도 되면 한 3만 럭스 될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흐리지 않고 맑아질 때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한 3만 럭스가 될 거예요. 그 정도 햇빛이 따가운 정도가 되면 고추는 충분히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최대 폭이에요. 햇빛의 세기의 최대 강도이고, 그 다음에 최소 그냥 흐릿한 빛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까지 또 안 되는 거지. 식물체들은 고추 잎사귀는 바로 우리 형광등 바로 밑에 갖다 놔도 빛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더 센 빛을 필요로 해요. 그게 강보상점이에요. 강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햇빛의 세기는 돼야만 식물체가 강합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000럭스, 3000럭스면 얼마 정도 되는가? 우리 지금 집에 계시는 형광등 바로 밑에 바짝 갖다 대면 1000럭스 정도 나와요. 형광등 그까지는 약하다는 거지. 식물체가 강합성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빛의 세기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빛의 세기가 유지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광합성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다가 햇빛이 늘어나다가 3만 럭스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많이 와도 강도가 세도 일을 못한다. 그걸 사용을 못한다. 그런 뜻이고요. 강합성은 오전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7, 80% 오전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전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온도가 조금 낮더라도 일찍부터 햇빛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햇빛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자기들이 먹고 살 밥을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아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햇빛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온도도 영향을 미쳐요. 햇빛의 세기가 아까 고추 같은 경우는 3만 럭스, 수박 같은 경우는 8만 럭스. 그 이상 돼도 강합성은 안 늘어난다. 그런 뜻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기 중에는 우리 사장님들이 계시는 그 집에는 한 400 ppm, 0.04%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래, 그 정도 되면 0.04% 정도 되면 고추가 최대로 강합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양이에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되는 0.1%, 1000 ppm 정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강합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강합성이 많아지면 밥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많이 밥 먹고 잘 자라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온도도 강합성에 영향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아까 우리 수분 수정이 중요했지만 강합성에도 35도씨, 40도씨가 넘어가면 아무리 햇빛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물이 좋아서 적당히 강합성을 많이 해놔도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그 만든 영양분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30도씨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햇빛을 차광하지 않았을 때, 30% 차광했을 때, 80% 차광했을 때 이렇게 하면 식물체 키를 재본 거예요. 30% 차광하니까 차광 안 한 거에 비해서 키는 66%, 80% 차광하니까 키는 90%까지 되더라. 80% 너무 많이 차광이 돼가 도장된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키가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량을 조사해 본 거예요. 빨간 거 수량을. 저온 관리를 해주고 고온 관리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수량이 많이 떨어지더라. 햇빛을 많이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약간 햇빛의 강도를 낮춰주는 거는 괜찮은데, 햇빛을 완전히 가려버리면, 햇빛을 완전히 많이 가려버리면 수량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햇빛이 중요하다. 많이 받는 것이.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실험인데 햇빛을 정상적인 관리한 거하고 40% 차광한 거하고 75% 차광했을 때 수량하고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햇빛이 많이 가려지니까 꽃이 많이 떨어지고 수량이 많이 줄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햇빛이 필요하고 햇빛은 언제 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햇빛을 줘야 될 것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햇빛은 왜 중요한가? 햇빛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합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추밭에 물주기예요. 일단 물은 아까 강합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너무 건조해도 힘들고 너무 많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고추는 기본적으로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토양 속에.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 제일 좋은 토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논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일양을 높이 만든 거지. 그래서 한 20cm 정도 높이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고추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또 금방 시들어요. 깊이 안 들어가는데 물이 안 빠지는 논에 갖다 심어 놓으면 또 금방 시들어요. 그 애들은 습해도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건조보다는 습해에 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습해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토양에는 다 흙 덩어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흙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토양에는 이게 흙덩어리가 반 50% 차지하고 있고 50%의 반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 남은 반에는 물이 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뿌리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잘 뻗어나가고 식물체가 잘 살아가는데 흙덩어리하고 물이 50% 차있다. 그렇게 하면 이 강한 옥수수도 이런 다양한 아질산이나 뭐 이런 망간, 철 이런 데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추밭의 핵심은 물 빠짐이 중요하다. 물이 조금 가무는 건 괜찮은데 물이 고여있는 것은 너무 싫다. 물 관리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추를 단면을 딱 자른 모습이에요.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물체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잎사귀에서 만든 강합성은 이게 촘촘한 이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잎사귀에서 만든 것이 위로 생장점으로 가고 뿌리에도 가고 하는 통로가 이게 촘촘한 이쪽에서 이동이 되고 뿌리에서 올린 물은 이게 넓은 이쪽에 바깥쪽에 여기에서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도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관이 총총이 있는 거지. 섭해를 입으면 이 수도관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망가져가지고 수도관이 망가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옆으로 다 새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드는데 우리는 물이 적어서 시드나 보다 라고 해서 물을 또 더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뿌리나 줄기가 상해가는 것이 더 심해지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화분을 키울 때 말라서 죽는 것보다는 습해로 죽는 경우가 더 많고요. 더 많고 우리 고추는 물이 너무 고여있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장마를 만나가지고 뿌리가 물에 고여 있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쭉 위에 그림이 강합성이 돼 가는 것인데 밑에 것은 물에 하루 잠겨 이틀 사흘 날 이렇게 잠겨 있으면 강합성 양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햇빛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충분해서 잎사귀도 튼튼하고 좋아가지고 아무리 강합성을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뿌리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강합성 속도가 뚝 떨어지더라, 반 이상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추가 물에 잠겼을 때는 최대한 빨리 물을 빼줘라 하는 게 전달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고추는 물에 잠겨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건 어떤 실험이냐 하면 고추를 발목만 물에 잠근 게 아니라 저 머리 위에까지 물을 담가 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생존율이 5%밖에 안 돼요. 수량은 5%밖에 안 돼요. 이만큼 수량하고 다 죽어버려 이틀 정도 지나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지. 그만큼 고추는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온도, 햇빛, 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비료 주는 거예요. 고추에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지. 우리 이제 비료를 하면 고추는 사람들이 비료를 많이 필요한 작물이야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고추는 종자를 뿌려서 육묘하는 데만 어떤 농가에서는 길게 석 달이 걸려요. 석 달 동안 육묘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5달 동안 노지에서 키운다니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키우니까 1년에 고추가 필요한 비료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건 재배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다비성 작물이다, 비료를 많이 필요한 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고추는 항상 비료가 많이 필요한 작목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비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는 문제가 더 많아요. 비료가 부족하기보다는 많이 줘서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비료도 이제 표준 12량이 있는데 표준 12량에도 비료량이 있고 성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성분량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성분량이 뭐냐 하면 비료 안에 있는 그 비료의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가 N이에요. 그 다음에 인산이 P고 칼리가 K고 석회가 CA예요. 그리고 우리 옷구름을 가도 NK 비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질소하고 칼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질소 성분은 뭘로 주느냐? 질소는 요소로 가지고 질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하고 염화가리 섞어 놓은 것이 NK 비료예요. 그런데 요소 안에는 질소가 100%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요소 비료에는 질소가 46%만 들어있어요. 그럼 요소 비료는
요소 비료를 가지고 질소를 19kg, 질소 20kg를 주려 그러면 40kg, 요소 비료 40kg를 줘야 질소 20kg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성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산 같은 경우에는 용성인비를 예를 들면 용성인비의 P, 인산은 20%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인산질 11.2kg를 주려 그러면 55kg를 줘야, 용성인비 55kg를 줘야 11.2kg가 들어가는 거예요. 칼리 비료는 염화가리나 항산가리를 가지고 주는데 염화가리에는 칼리 K 성분이 60%만 들어있어요. 60%만. 그리고 나머지 40%는 빈 껍데기지, 염화가리에. 그러면 15kg를 주려 그러면 14.9kg를 주려 그러면 60분의 100 곱하기 14.9 하면은 한 20kg 가까이 20한 2, 3kg 되나요? 그 정도를 줘야 우리 칼리 비료 14.9kg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 비료 안에는 질소가 있고 용성인비 안에는 인산이 있고 염화가리 안에는 칼리가 있다. NK라고 하는 것은 요소하고 칼리를 섞어 놓은 게 NK다. 요소하고 염화가리를 섞어 놓은 게 NK 비료예요. 그래서 비료의 기본은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테이블에 있는 이 표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집집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은 질소가 많이 남아있는 집이 있고, 어떤 데는 인산이 있는 집이 있고, 어떤 데는 대비가 너무 부족하고 석회가 너무 없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밭을 4월달에 만들기 전에 밭에 흙을 뜨다가 센터나 농협에 가서 토양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밭에 질소가 얼마, 인산이 얼마, 카리가 얼마 들어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만큼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비료 절감, 그리고 식물체에는 딱 적당한 양만 있으니까 먹기에 너무 좋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꼭 토양 분석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료에 대한 그런 것이고, 그럼 비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지. 비료는 크게 2번을 줘야 돼요. 고추는 재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꼭 꿀끓음을 줘야 돼요. 고추를 따내고 난 다음에 꿀끓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이게 수량이 안 떨어지고 생산이 가능한 거지. 밑거름은 언제나 밭을 만들 때, 4월달에 밭을 만들 때 밑거름에는 질소하고 칼리는 반만 주는 거예요. 이건 1년에 필요한 양인데 이게는 그래 질소 19kg, 칼리 14.9kg 중에 질소 9kg, 10kg, 칼리 8kg 정도만 주면 돼요. 그리고 인산 11.2kg는 100%. 그렇게 용성인비 55kg가 되겠지. 그럼 100% 밭에 바로 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질소하고 칼리 남겨놓은 거, 요소 비료, 염화가리 남겨놓은 거 반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내가 옷걸음을 주겠다. 그러면 3등분을 하면 돼요. 남겨놓은 걸 가지고. 그 남겨놓은 3등분을 가지고 한번 쫙 뿌려주고, 정식하고 나서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추비를 주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추비는 1차를 주고 나서 30일 있다가 또 그 다음에 30일 있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집집마다 달라요. 그냥 기본으로 30일 간격으로 주면 무난한 것이고, 어떤 집은 밑거름이 충분히 있어서 정식하고는 30일 돼도 비료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안 줘도 돼요. 40일, 50일 있다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료 주는 시기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비료 주는 양은 그렇게 질소, 칼리는 50%만 밑거름으로 주고, 인산, 퇴비, 석회는 100% 한 방에 한 번만 주면 돼요. 밑거름으로 한 번만. 추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줄 때 NK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질소, 칼리 비료, 요소, 염화가리만 주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체 비료를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든지, 아니면 이걸 물에 녹여가지고 한 1000배로 녹여가지고 점적 간수가 되어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꾸준히 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비료는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토양 분석이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토양의 산도라고 하는 거. 토양의 산도, 우리 pH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밭의 토양의 pH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비료를 식물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고추밭에는 고추는 pH가 6.5 정도, 7.0 정도의 중성 토양을 좋아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중성일 때 6.5, 7.0일 때 대부분의 질소, 인산, 칼륨이 칼리입니다. 유황, 칼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더라 이거 잘 먹고. 그리고 이 pH가 4.5로 이렇게 내려가면 질소 이게 뚱뚱한 거는 많이 먹는다는 뜻인데 날씬한 거는 못 먹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앞에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인산을 가지고 보면 쉽게 되는데 6.5일 때는 우리가 인산을 10개를 주면 유효도라는 것은 10개를 식물체가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pH가 5.0이 되면 5개밖에 못 먹어요. 똑같이 우리가 비료를 줬는데 우리 밭의 pH에 따라서 어떤 집은 10개를 주면 10개를 똑똑 식물체가 다 먹어가는데 어떤 집에는 5개밖에 못 먹고 3개밖에 못 먹더라. 그것이 토양의 pH예요. 그러면 우리 밭의 토양의 pH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 눈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요즘에는 간이 진단기도 나와 있어요. pH 메터라고. 그걸 갖다 쿡 찔러면 pH가 얼마 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양 분석을 하시면 센터에서 pH는 얼마입니다. EC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질소, 칼리, 석회는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밭의 pH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비료를 줬을 때 우리 고추가 얼마나 잘 먹을 수 있나 못 먹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토양 분석을 했더니 우리 밭의 pH가 5.5다. 그럼 너무 낮은 거잖아요. 이게 5.5면은 이런 식으로 인산을 우리가 6.5일 때는 10개를 먹으면 6개밖에 못 먹더라.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밭에는 보니까 pH가 아까 6.0, 7.0일 때 가장 좋은데 8.5 막 이렇게 8.0, 8.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pH가 높잖아요. 이게 질소나 칼리, 석회 같은 건 잘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인산 같은 게 붕소 같은 걸 못 먹는 거지. pH가 너무 높으면. 그에 대한 대안이 이제 pH가 높다. 그러면 알칼리성, 석회가 많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밭에. 그런 밭에는 석회를 안 줘야 되는 것이고 안 줘야 되고 석회가 그래도 많다. pH가 너무 높다. 그럴 때는 pH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유황가루를 뿌려주시면 pH가 조금 낮아져요. 그러니까 유황가루를 주면 알칼리성 땅을 산성 땅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밭에 pH가 너무 낮아. 산성 땅이에요. 알칼리성 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석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석회를 주면 석회를 그래 매년 우리 미끄럼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성 땅이에요. 그래서 매년 석회를 넣어주는 것이고 석회를 넣어주면 pH가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보통 300평당 150에서 한 200kg 정도를 매년 미끄럼으로 석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밭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pH가 7.0일 때는 질소, 인산, 칼리를 100개를 주면 100개를 다 식물체가 먹는다. 그런데 pH가 5.0이 되니까 질소는 43개밖에 못 먹고 인산은 34개, 칼리는 52개밖에 못 먹더라. 그럼 나머지는 어쩌냐? 다 빗물에 떠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토양의 pH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은 토양이에요. 첫 번째 우리 온도 했고 햇빛 했고 물 했고 이제 비료 주는 거 했고 토양 관리. 고추밭의 토양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중국은 우리나라 땅덩이 한 100배 정도 되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뭐 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아무데나 고추는 자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pH 조절해줘야 되고 비료량 맞춰서 주시면 되고 고추밭의 제일 핵심은 물 빠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논에 고추를 안 심고 저 비탈밭에 고추를 심었던 이유는 물에 고이면 너무 싫어하거든. 병에 걸리지.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밭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토양의 pH는 중성 토양인 6.5에서 7.0 정도를 맞춰줘야 된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pH가 낮을 때는 석회를 넣어주고 너무 pH가 높을 때는 유황가루를 뿌려주면 pH가 좀 낮아진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토양에는 마이너스 음극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칼리 비료, 석회 비료, 마그네슘 고토 비료 이런 것들이 토양에 가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토양이 마이너스고 이 비료들은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식물체가 난조 필요할 때 이것을 한 개씩 떼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에 이게 손이 많이 있어야 비료가 토양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양분의 보유 능력이에요. 유기물이 뭐냐? 비료를 가질 수 있는 창고를 크게 해주는 게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넣어주는 거지 밭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퇴비를 넣어주는데, 퇴비를 넣어주는 것은 창고를 키워주는 거예요. 토양에 비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유기물을 넣어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유기물이냐 하면, 유기물은 거칠은 퇴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아주 작게 썰어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 놓은 푸대퇴비, 그거는 유기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물은 퇴비, 볏짚이라든지 산에서 나오는 그 쇳대, 강한 그 풀들을 잘라서 넣어줘야 토양에 공기구멍이 많이 생기고 토양의 창고가 넓어져서 비료를 잘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추밭에 적당한 토양의 조건이에요. 아까 산도는 6.0에서 6.5 중성 토양이 좋다 그래요. 이게 유기물 함량이라고. 유기물 함량이 뭐냐 하면 퇴비의 함량, 흙에 퇴비가 들어있는 비율이 한 3%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인산, 칼리, 마그네슘 이 정도의 기준이고, 그럼 이것을 우리 밭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토양 분석을 해보면, 우리 밭에 칼리가 뭐 1.0 정도 있다 킬로그램당. 그럼 많구나. 그럼 이번엔 칼리를 안 주더니 적게 줘야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EC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토양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EC, 양이온 치안 용량. 그러니까 아까 토양의 입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비료가 갖다 붙을 수 있는 공간의 크기거든요. 그래 이것이 CEC가 작으면, 창고가 작으면 우리가 비료를 한꺼번에 줬을 때 그걸 토양 속에 보존을 못하고 다 쉽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고를 키우는 방법이 유기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유기물을 넣어주면 토양의 창고가 커져요. 그렇게 CEC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으니까 토양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C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토양에 있는 전기 전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그리고 토양이 이렇게 비료가 많으면 아무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이 EC가 높다 그러면 토양 속에 비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비료가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비료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EC가 높다 그러면 우리 밭에 비료가 많이 남아있다. 어떤 비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것은 그럼 EC도 바로 또 전기 전도도도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EC메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쿡 찔러 보면 우리 이 밭에 EC가 5.0이다 그러면 어떤 비료인지 모르겠지만 비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꼭 토양 분석을 해서 비료를 줄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 종류만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고르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고르게 많이 있다면 고르게 안 주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많이 있다면 한 가지를 안 주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EC를 측정해서 우리 밭에 전체적으로 비료가 얼마나 남아있나 부족한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되고, 그래서 비료 토양의 창고를 키우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줘라.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토양 검정이다. 토양 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된다. 우리 밭의 상태를 진단해서 처방을 하면 비료도 절약되고 고추한테도 훨씬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온도, 햇빛, 물, 비료, 토양에 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